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유난히 자신의 삶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한 순간이 거의 없으며 항상 극적인 사건과 갈등,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며 그저 성격이 특이하다거나 관심받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의 심리를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향을 넘어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과 상처받은 영혼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깊은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은 종종 매우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고 있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가면 뒤 그 모든 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만성적인 우울감과 묵회감증, 즉 삶에서 어떠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생 진정한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이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권태감, 그리고 삶을 잠식하는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필사적으로 자극과 드라마를 찾아 헤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스스로 드라마 퀸 혹은 드라마 킹이 되는 것을 자처합니다.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자극과 드라마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의 위대한 모습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벌이는 모든 소동과 사건은 반드시 자신의 독특함과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념, 즉 특권의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굴욕적이거나 비천하거나 평범하거나 혹은 하찮아 보이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드라마는 반드시 독창적이고 획기적이며 숨막힐 듯이 압도적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코 일상적이거나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극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아 동질성, 즉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삶을 사는 나는 분명 특별한 존재일 거야. 의미 있고 영원하며 기억될 만한 사람이야. 나는 드라마틱하니까 고로 나는 존재하고 의미를 가져. 이처럼 드라마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나는 특별하다는 감각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이자 자기 기만의 가장 큰 희생자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기행과 공적이 우주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러한 실존적 권태감, 우울증으로 표출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성, 그리고 짜릿한 드라마를 향한 강박적인 탐구는 결국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향한 끝없는 축으로 이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타인으로부터 얻는 관심, 칭찬, 찬사, 혹은 그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이나 미움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감정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공급을 얻고 보존하고 축적하기 위해 자신만의 상상 속 공간, 즉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적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발명한 일종의 안락지대로 집이나 동네, 직장, 도시, 심지어 국가와 같은 명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공간 안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존경, 숭배, 인정, 박수갈채를 갈망합니다. 만약 명성을 얻을 수 없다면 악명이라도 얻으려 하고, 진정한 성취가 없다면 조작되고 상상된 성취라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특별함이 없다면 꾸며내고 강요된 독특함이라도 내세웁니다. 사랑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두려움이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은 그들에게 진정한 소명이나 실제 성취, 그리고 성숙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보상을 대체하는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어렴풋이 이 모든 것이 대체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환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죠. 이 거짓된 존재감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르시시스트를 깊은 슬픔과 우울에 빠뜨립니다. 자신의 장애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에 분노하고 거대한 자기망상과 초라한 현실 사이의 격차, 즉 과대성 격차 앞에서 격분합니다. 이 분노와 실망감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커져만 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아하게 늙지 못합니다. 방어기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자신의 평범함과 낭비된 삶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추하게 퇴락해갑니다. 마치 댐에 균열이 생기듯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물방울이 하나둘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이내 둑은 무너지고 쇠락과 평범함, 무성취라는 압도적인 증거의 홍수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인식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칠수록 진실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결국 그들의 방어체계는 압도당하고 자발적인 치유의 길을 걷거나 혹은 완전한 정신적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개인적인 연극 무대, 즉 병적인 나르시시스트적 공간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오직 하나, 나르시시스트에게 박수치고 감탄하고 숭배하고 인정하고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짜내기 위해서는 안정성, 인내, 장기적인 관계, 애착, 협력, 감정적 민첩성 같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러한 자질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나는 특별하고 즉각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들의 뿌리 깊은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성취나 노력과 무관하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뛰어나고 재능 있으며 독특한 존재로 즉시 인정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인 메시지나 사명을 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공급을 얻기 위해 애원하거나 설득하거나 시범을 보이는 등의 행위는 자신의 위대한 망상과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느낍니다. 공급은 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나르시시스트는 설령 원한다 해도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착을 형성하거나 친밀해지거나 안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정서적 관여 방지 메커니즘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겪게 될 버림받음이나 실패의 고통을 미리 막기 위한 일련의 불안정한 행동들입니다. 애착을 갖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친밀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하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거절당하거나 버림받기 전에 먼저 거절하고 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기보다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하려 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르시시스트의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의 왜곡된 성격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메커니즘이 서로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커니즘은 안정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메커니즘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말고 계속 움직이고 관계를 끊고 해리하고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뿐이지만 정작 그는 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것을 혐오합니다. 자신의 약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조차 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그의 위대한 환상을 지지해줘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혐오스럽고 기이하며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상호작용하기를 꺼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딜레마라 불리는 비극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한 심리를 가진 이들은 왜 그토록 드라마에 집착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창의력, 상상력을 동원하여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심리학에는 카프만 드라마 삼각형이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갈등 상황에 놓인 사람들 사이의 파괴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이 삼각형에는 세 가지 역할이 존재합니다. 바로 피해자, 박해자, 그리고 구조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역할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 박해자의 행동을 모방하여 가해자가 되고 구조자는 갑자기 박해자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특히 이 삼각관계는 역할 연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기능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연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연기를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본래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함으로써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복합 트라우마 피해자들 사이에서 극적인 행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또한 자존감을 조절하는 도구가 됩니다. 드라마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영화감독이자 동시에 주연 배우가 됩니다. 그는 드라마의 전개와 결말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 순간 그는 주변 모든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생각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을 손에 쥐게 됩니다. 즉, 드라마는 권력 노름입니다. 무력한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치솟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관심 끌기도 드라마의 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연극성 성격장애와 같은 특정 경우 그들은 영웅, 피해자 혹은 유혹자의 역할을 연기하며 타인의 관심을 확보하려 합니다. 영웅이 되어 감사를 통해 관심을 얻거나 피해자가 되어 동정심과 연민을 통해 관심을 얻는 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피해자 사고방식 또는 구조자 사고방식 자체를 삶의 중심 원리로 삼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을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구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랬을까?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왜 승진을 못할까? 내가 희생양이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역할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해자 서사나 구조자 서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평범해서는 안 되며 마치 영화처럼 특별하고 유일무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내 인생으로 책을 써야 해, 또는 영화를 만들어야 해와 같은 말을 하곤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과 스릴, 위험을 추구하는 아드레날린 중독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드라마는 사회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자신의 대담함을 과시하는 무모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드라마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위한 도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학대받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학대받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 자신에게 잘해주는 친밀한 파트너까지도 자신을 학대하도록 끊임없이 도발합니다.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의 버튼을 눌러 공격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마침내 상대가 학대자로 변하면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적 협박 역시 드라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는데 전구 하나 갈아주기 싫다는 거니?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만드는 전형적인 드라마적 협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드라마는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내면이 세상을 향해 보내는 필사적인 신호이자 생존을 위한 복잡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드라마는 공허함을 채우는 마약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통제권을 되찾는 무기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연극 무대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드라마에 휩쓸려 당신의 삶까지 연극의 일부가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드라마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 무대에서 빠져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